자, 여러분, 그렇다면 빅터 프랭클이 쓴 그의 주저 죽음의 수용소에서 자, 이 책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자, 그 책은 총 3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1부는 강제 수용소에서의 체험, 제2부는 로고테라피의 기본 개념, 제3부는 비극 속에서의 낙관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프랭클은 이 책의 제1부에서 로고테라피를 창안하게 된 자신의 실존적인 체험, 유대인 수용소에서의 바로 그 죽음 체험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그는 2차 대전 당시에 나치 캠프에서 부모님과 아내와 형제 모두를 잃었습니다. 인간의 존엄은 파괴되었고 추위와 굶주림 그리고 죽음의 공포가 매일 자신을 위협했습니다. 그러한 극단적인 생사의 기로에서 프랭클은 자신의 벌거벗은 실존과 정면으로 마주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살아야 할 이유는 무엇인가? 프랑클은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프랑클은 자신의 로고테라피를 실존 상담 기법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삶의 의미물음, 내가 왜 사는가? 라는 이 의미물음을 그는 왜 실존 상담 기법이라고 불렀을까요? 자, 여러분, 우리가 살아야 할 이유, 내 삶의 의미와 목적은 누구에게나 통용되는 그런 보편적인 진리가 아니라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들려오는 개별적인 의미입니다. 각자의 삶을 제거하고 그저 인간이 살아야 할 당위라든가 규범을 제시하는 것은 모든 인간들을 억압하는 추상적인 진리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삶의 의미라는 것은 스스로 찾아 나서는 탐구의 대상이 아니라 내가 주어진 그 삶의 자리에서 그 삶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그 해석의 대상인 것입니다. 내 삶의 의미와 목적이라는 것은 순수한 진리의 탐구가 아니라 우리의 의미, 해석이 되어야 한다는 것, 그것이 실존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자기만의 삶 안에서 자기만의 삶의 이유를 발견합니다. 연세대 종교철학과 정재윤 교수가 말하는 내가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삶이 나를 산다 라는 표현도 바로 이러한 실존의 원리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나는 순수하게 내 삶을 떠나서 내 사유와 정신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내 삶의 조건 안에서 그 안에서 최상의 삶을 기획하고 그것을 위해서 내 삶의 결단을 내릴 수 있는 그 책임 있는 태도, 그것을 실존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자기만의 삶의 의미, 즉 실존주의는 그래서 보편이 아니라 개별이요, 진리가 아니라 의미요, 탐구가 아니라 해석인 것입니다. 이것이 보편주의에 대비되는 실존주의의 큰 개념입니다. 그렇다면 프랑클은 죽음의 나치 캠프에서 도대체 어떤 실존적인 체험을 했으며 또 그러한 체험 안에서 그는 어떤 삶의 원리를 깨달았을까요? 죽음의 수용소라는 책의 제1부는 바로 이 수용소의 체험을 우리에게 낱낱이 보여줍니다. 그 글은 아규먼터티브한 그런 논증적인 글이 아니라 아니면 개념적인 글이 아니라 철저히 퍼스널 에세이, 자신의 경험과 체험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그런 일기 형식의 글이기 때문에 굳이 제가 강의를 드리기보다 그 감동적인 구절들을 함께 읽으면서 그 미묘한 표현들 속에 깃들어 있는 고통과 삶의 의지 같은 것들을 함께 느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뽑은 구절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것으로 수업을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집단 유해망상, Delusion of Disbelief. 자, 집단 유해망상이라는 것이 있다. 사형 선고를 받은 죄수가 처형 직전까지도 집행유예의 희망과 망상을 버리지 않는 것이다. 우리도 마찬가지였다. 신락 같은 희망, 그것은 우리에게 커다란 용기를 주었다. 자, 죽음의 수용소 안에서 우리를 살게 했던 것은 전쟁이 끝날이라는 말도 안 되는 희망. 그러나 이런 불가능한 희망조차도 그렇게 절망적인 상황 안에서는 그 고통을 견딜 수 있는 용기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물과 빵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희망으로 산다는 것. 그리고 삶의 희망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는 것을 이 구절을 통해서 프랑클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다음 구절입니다. 죽음의 선발을 두려워하지 말라. 매우 유명한 구절이죠. 가능하면 매일같이 면도를 하게. 유리조각으로 면도를 해야 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것 때문에 마지막 남은 빵을 포기해야 하더라도 그러면 더 젊어 보일 거야. 뺨을 문지르는 것도 혈색이 좋아 보이게 하는 한 방법이지. 자네들이 살아남기를 바란다면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 일할 능력이 있는 것처럼, 쓸모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야. 그러면 가스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 자, 살기 위한 몸부림입니다. 그것은 쓸모를 증명하는 것입니다. 유리조각 면도를 불사하는 생존의 힘은 바로 살아남아야 할 그 어떤 이유가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가 왜 살아남아야 하는가? 왜 유리조각으로 면도를 하고 뺨을 문지르고서라도 우리가 쓸모를 증명하고 그럼으로써 살아야 하는가? 거기에는 분명히 개인들마다 각자마다가 가지고 있는 살아야 할 이유와 목적들이 있었다는 것, 그것이 그들을 살게 했다는 것을 프랑클은 간접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그 삶의 이유를 잃은 사람은 결국 스스로 철조망에 몸을 던지고 말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철조망에 몸을 던지다 라는 표현은 자살하다는 뜻으로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삶의 의미와 희망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스스로 그 전기 철조망 속으로 자신을 내던지면서 그렇게 자신의 삶을 포기해버렸다는 것, 그것을 프랑클은 그 수용소 안에서 직접 목격하고 체험했던 것입니다. 희망과 의미,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힘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다음 구절입니다. 수용소의 사람들이 가장 자주 꾸는 꿈은 빵과 케이크와 담배, 그리고 따뜻한 물로 목욕하는 꿈이다. 단순한 욕구조차 충족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우리의 꿈이라는 것은 소원을 대신해서 이루는 그런 대리의 장소였다. 하지만 그것이 그저 좋지만은 않은 것은 꿈이 화려하고 행복할수록 그 수용소의 현실은 더욱 고통스럽게 느껴졌기 때문이다. 동료가 괴로워하는 소리에 잠에서 깼다. 몸부림을 치는 것이 악몽을 꾸는 것이 분명했다. 그를 깨우려고 했다. 그러다 내가 무슨 짓을 하나 싶어 손을 거두었다. 그 어떤 악몽도 수용소의 현실만큼 끔찍하지는 않으리라. 이 대목은 나치 캠프의 악몽 같은 삶, 어떤 악몽보다도 더 악몽 같은 현실을 너무나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악몽을 꾸는 자신의 친구를 깨우지 않는 것은 현실이 그 어떤 악몽보다도 훨씬 더 악몽 같은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자, 다음 구절로 넘어가겠습니다. 인간의 정신적 자유. 강제 수용소에서도 인간의 존엄성을 지킬 수 있다. 도스토옙스키는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다. 내가 세상에서 한 가지 두려워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내 고통이 가치 없는 고통이 되는 것이다. 수용소에서도 남을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들의 행동, 실형과 죽음은 마지막 남은 내면의 자유는 결코 빼앗을 수 없다는 사실을 증언했다. 삶을 의미 있고 목적 있는 것으로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빼앗기지 않는 영혼의 자유다. 자, 인간의 정신이라는 것은 육체의 굴레를 초월하는 자유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어떤 실현과 죽음도 그 자유를 구속하지는 못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생존의 위협 안에서도 생존보다 더 고귀한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남을 위해 헌신하는 것. 자, 바로 이 능력이야말로 인간이 가진 가장 위대한 존엄이 아니겠는가 하는 것이 프랑클의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 인간은 내 배가 고파도 내가 가진 빵을 타인과 나눠 먹을 수 있는 바로 이 영혼의 자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칸트 역시도 인간은 그런 자연 필연성 안에서 도리어 자유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초월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인간은 본능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그 본능을 넘어설 수 있음으로 해서 비로소 위대한 존재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다음 구절로 넘어가겠습니다. 미래에 대한 기대가 삶의 의지를 불러일으킨다. 수용소의 수감자가 입은 정신병리적 상처를 치료하려면 그가 기대할 수 있는 미래의 목표를 정해줌으로써 그의 내면의 힘을 강화해야만 한다.
죽으려고 하는 사람에게 살아야 할 이유를 심어줌으로써 그를 살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로고테라피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희망의 치유법입니다. 미래에 대한 기대를 잃은 수감자는 더불어 정신력도 상실하게 된다. 그는 누워서 움직이지 않는다. 모든 것을 포기해버리는 것이다. 자기가 싼 배송을 위해 그냥 그렇게 누워 있으려고만 한다. 이렇듯 우리는 삶의 이유를 잃을 때 모든 것을 포기하게 마련입니다. 그 어떤 간청과 폭력과 위협과 배설물도 그를 살게 할 수 없는 것이죠. 따라서 고통 속에 절망하는 사람에게 우리는 어떠한 충고라든가 교훈을 늘어놓는 것이 아니라 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야 할 그럴듯한 이유와 목적을 마련해 주는 것, 그리고 그가 망각하고 있던 그 목적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그것이야말로 그를 구원하고 치유하는 가장 핵심적인 정신적 치유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또 한 구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미래에 대한 믿음의 상실이 죽음을 부른다. 자, 우리 구역의 고참 관리인 F가 나에게 말했다. 이상한 꿈을 꾸었어요. 꿈에서 어떤 목소리가 나에게 소원을 말해보라는 거예요. 내가 알고 싶은 것을 모두 알려주겠다고. 그래서 저는 이 전쟁이 언제 끝나는지를 물었습니다. 3월 30일이라고 합니다. 뉴스를 들어보면 약속한 날에 우리가 자유의 몸이 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였다. 3월 29일 F는 희망을 잃고 비로소 아프기 시작했으며 3월 30일이 지나 3월 30일이 되자 그는 죽고 말았다. 요인은 발진티푸스였다. 용기와 희망의 상실이 균에 대한 그의 저항력을 완전히 파괴해버린 것이다. 자, 마치 치료에 대한 희망이 그 힘든 항암 치료를 견디게 하는 것처럼 정신적인 희망이라는 것은 생리학적으로도 생명에 힘을 준다고 이야기합니다. 지옥에 희망이 없는 것이 아니라 희망을 잃어버린 바로 그곳이 지옥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지옥에서도 희망을 가진다면 그것은 더 이상 지옥이 아니다. 이것이 아우슈비츠가 우리에게 가르쳐준 집단 심리 현상입니다. 자, 3월 30일이 지남으로써 그는 정신의 죽음을 맞이하였고 정신의 죽음은 결국 육체의 죽음으로 이어졌다는 것. 그것은 우리의 정신의 힘이 실제로 육체의 힘을 지배한다는 사실을 너무나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다음 구절입니다. 살아야 할 이유. 자,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삶으로부터 무엇을 기대하는가가 아니라 삶이 우리로부터 무엇을 기대하는가 하는 것이다. 삶의 의미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것을 중단하고 대신 삶으로부터 질문을 받고 있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우리는 매일 매시간 생각해야 한다. 인생이란 궁극적으로 이런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고 개개인 앞에 놓여진 바로 그 과제를 수행해 나가기 위한 책임을 떠안는 것이다. 이 구절은 내 삶의 상황 안에서 나는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이 실존적인 물음을 우리는 매 시간 매일같이 물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저 생존을 위한 삶이 아니라 바로 그 의미를 살아가기 위한 내 삶의 결단,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가진 실존적 자유가 아닐 수 없다는 것이죠. 내가 속한 내 삶의 조건들은 나에게 어떤 삶을 의미 있는 삶으로 명령하고 있는가. 자, 우리는 그 명령을 인수하고 그것을 내 삶으로 결단할 때 우리는 진정한 책임과 자유를 살아가게 된다는 것. 이것이 바로 실존주의의 가르침이죠. 자, 그렇다면 이제 제2부로 넘어가겠습니다.